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Yoga fire.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시간인데요. 월요일에 로우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한결의 김한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요. 올해 정말 복을 모두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의견도 기다립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로 많이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슈. 2021년의 시작과 코로나19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새해 연휴 기간에 잠시 주춤했던 게 사실 검사 건수가 줄어서이기는 한데 신규 확진자가 오늘 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증가세가 꺾이질 않네요. 네, 오늘 월요일이라는 걸 감안하면 오히려 더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수치인데요.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20명이 늘어서 누적이 64,264명이 됐습니다. 전날 600명대가 나와서 조금 이제 정점을 찍은 거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었는데 비교하면 363명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백신 관련 소식이 들려오고 오늘 우리도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심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다음 달 말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시설 거주자, 또 고령자를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한다 이런 계획이 나왔네요. 이게 세부적인 방침을 이제 지금부터 사실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오는 백신에 따라 유통 방법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백신을 누구에게 접종할 것이냐 이거를 또 이제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놓고 보면 이제 그 질병관리청장은 이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백신은 뭐 영하 70도 상태에서 해동하면 5일 안에 맞춰야 되고 또 어떤 백신은 뭐 한 달까지는 괜찮고 뭐 이런 이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질병관리청이 이제 접종 전까지 구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허가 심사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뭐 품질에 문제가 없고 심사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1분기 내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장점은 어쨌든 가격이 싸고 비교적 이제 상원에서도 이제 유통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범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백신도 예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1분기 내에는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소식은 반가운 소식인데 이번 고비를 1, 2월에 잘 넘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들 꾹 참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70명이 술판을 벌였다. 이거 실합니까? 네, 믿을 수가 없는데요.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부터 2주간이죠. 그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국적으로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수도권만 이제 금지였는데 앞으로 2주 동안은 어쨌든 저희가 모두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이제 단속을 피해서 지하 유흥업소에서 앞에 뭐 망보는 사람도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업주와 손님 70명이 이제 적발이 된 사건인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유흥업소인데 그 업소 안에서 이제 문을 닫아놓고 손님 70명이 음악을 틀고 이제 술을 마시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업주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이런 이제 말하자면 카톡 같은 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문자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 절대 안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는 기자한테 토스해준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이 경찰에 오면은 내부에 연락해서 손님을 뒷문으로 빼돌릴 수 있는 문지기까지 두면서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심지어 이 손님들 중에 이 흥을 즐긴 사람 중에 자가격리 상태에서 무단 이탈한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네, 20대 손님 중에 한 명이 자가격리 대상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면 자가격리 앱을 깔게 되고 동선이나 이런 거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방역 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관리가 허술했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경찰은 일단 이제 수칙을 어긴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구청은 이를 고발할 예정인데 고발하면 아마 정도 여하에 따라서 구상권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답답한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오늘만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좀 참아줘야 할 텐데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화나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는 골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골프장 여기선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지난 12월 21일인데요. 강원도 강릉의 한 공군부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소속 간부와 병사들을 대상으로 휴가 및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부대 내 각종 시설도 운영 제한 조치를 했는데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골프장은 그냥 운영을 강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장이 부대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간부식당 앞 주차장에는 외부인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던 것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골프장을 드나드는 외부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 부대 내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크고 우리가 이미 몇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네. 부대 내 집단 감염 사례를. 그래서 이 부대 공지에 따르면 이 골프장을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이용은 제한했는데 예비역 군인 등 민간인의 이용은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사실 이제 방역이 한번 뚫리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지역 내 감염으로 확산되는 그렇죠. 패턴이 계속 네.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이 지침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되고요. 뭐 이렇습니다. 또 저희가 보면 지금 현역 장병들은 코로나19로 휴가나 외출이 아예 막혀서 뭐 가족이나 면회도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군부대가 굳이 외부인 출입을 하는 골프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이 군부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면 보통 여기에서 군인들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분들이 외부인하고 접촉을 해서 확진이 됐다. 그런데 내무반으로 돌아가서 다른 동료에게 옮긴다 하면 그렇죠.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네. 이 부분은 국방부가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여의도로 한번 가보죠. 네. 이낙연 대표발 사면론의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지난 1월 1일에 저희가 생방송을 했는데 사실 그날은 네. 로우킥에 올릴 메뉴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있는 참에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네. 예상치 못한 사면론을 들고 나와서 여당 안에서는 좀 얘기가 있었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네, 그야말로 뭐 요새 쓰는 말로 갑툭튀 같은 이슈가 됐는데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라는 네. 뜻이죠. 1월 1일 날 이제 뭐 의례적인 우리가 이제 코로나 잘 이겨내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전혀 이제 말하자면 이전에 뭐 이슈 밥상에 없었던 이슈를 이낙연 대표가 불쑥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것이냐가 논란이었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당내 그러니까 대표가 얘기한 거니까 당내 공식 입장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제 당내 논의를 거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통합이 정치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입장들도 있고 반대로는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는 합의가 있어야 용서를 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런 시점이냐 이렇게 정청래 의원은 시작을 했고 박주민 의원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연휴 기간에 이제 그 최고위원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네. 그리고 직접 전화도 한 통씩 다 돌렸다고 하는데 지도부를 움직이는데 영 속도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일단 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다. 후진기어 넣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당내 분위기는 지금 글쎄 썩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청와대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다라는 거고 건의가 올라와야 논의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건의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고 그런 일은 사정교감이 있었냐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그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촛불 정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정부의 정체성이 이제 네. 광화문 촛불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서 낸 성명 보니까 이낙연 대표의 이 사면론이 촛불 횡령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과 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청와대도 그렇고 당 내의 분위기도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면론에 대한 야권의 반응이 궁금한데 뭐 아마도 이낙연 대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 사면론이라는 어젠더를 던짐으로써 야권이 하자와 말자 혹은 탄핵을 찬성했던 쪽과 찬성하지 않았던 쪽으로 좀 갈리길 원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사면론에 대한 야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3일 만에 걷어들이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야권이 연휴 기간이었고 뭐 특별히 입장을 이제 내야 되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걷어들여진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효과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서울시장 그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뭐 단일화 이슈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면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안 된다라는 쪽과 된다라는 쪽 그냥 뭐 얘기하면 안철수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대표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쨌든 사면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낙연 대표가 대선 주자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여당을 관리하는 당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를 분열시킬 수 있는 이슈를 제기했다. 뭐 이런 뭐 평가도 가능할 텐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슈를 걷어들인 상황이 됐고 이렇게 되니까 오늘 이제 야당은 일제히 입장들을 냈는데 굉장히 좀 야당 입장에서 호재를 만난 거죠.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야당은 지금 이제 청와대랑 교감이 있었으면 그것도 문제고 교감이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장제원 의원이 오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굉장히 설리거 있다, 아마추어다 이런 형태의 지금 비판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 이낙연 대표가 엄중낙연이라는 네, 별명이 그렇죠. 있을 정도로 사실 국무총리 시절에는 메시지 관리를 잘해서 어록이 있을 네.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은 사전 교감이 아주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혼자 던졌다기엔 너무 무거운 메시지이고 해서 그 뒤에 있는 진실은 뭘까 참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집토끼의 마음을 잡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사면권이라는 게 사실은 네. 헌법에 근거를 두고 통치행위가 일어나는 현대국가에서는 아주 드문 그렇죠. 대통령의 네. 어떤 제왕적인 권력이잖아요. 초헌법적 권력인 건데 전직 대통령의 사면 그래서 좀 이르다. 좀 네. 설레겠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일단 뭐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역사적이었던 사면은 당선인 시절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YS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전직 두 대통령,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사면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이제 DJ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을 이제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도 나오는데 사실 그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 그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였던 DJ가 가해자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나선 모양이 있었기 네. 때문에 사실 이제 설득력, 대중적인 설득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그렇지도 않고요. 뭐 야당도 비판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왜 그거를 이제 당 대표가 건의하겠다 말겠다라는 얘기 자체를 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여당 대표가 사면을 말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당내의 취약한 기반 그리고 청와대로 하여금 형 확정 이후에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네. 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여야 서울시장 선거의 움직임.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사실은 그 눈에 띄는 네. 선수가 아직 등판한 사람이 없어요. 우성호 의원 말고는 누가 등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까지잖아요. 네. 그런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는 우성호 의원을 지지한다 공개 선언을 했네요. 네, 임종석 의원 전 이제 비서실장도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 언론의 시각이 있었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좀 우회적으로 나는 우상호 의원을 지원하겠다,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왜 우상호 이제 형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자기가 권유를 했다. 그리고 왜 지지율이 안 뜨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 다 실어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야권의 후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만에 안철수 대표가 판을 흔들면서 오히려 여권의 후보가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도 등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임 전 비서실장은 선을 좀 그었습니다. 나는 서울시장 선거엔 안 나간다 이 얘기인데 우상호 의원이 또 다른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재밌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도 대통령 경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모든 걸 다 던져야 한다. 출마를 공개적으로 권했는데 네. 주거니 받거니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요. 지금 네. 재보선도 아직 안 끝났는데 네. 대선 출마로 가는 길을 벌써 열자 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정치인들끼리 하는 덕담 수준이기도 한데 우상호 이제 의원이 얼마 전에 한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386 역할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386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인 국면이나 최근 이제 정치적인 흐름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386들이 좀 전면에 나서서 민주화를 이뤘던 역할을 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그런 거에 좀 연장선상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함께 민주당 내 어떤 386 그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뭐 최근 들어서 뭐 386의 어떤
퇴진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정면으로 돌파하자 이런 측면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박영선 장관은 진즉에 이제 캠프를 꾸리고 있다 네. 이런 소문이 솔솔 들려왔는데 출마 선언은 언제 하는 거죠? 일단 뭐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할 텐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네. 애초에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게 좀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달 중으로는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제 페북에 연재한 글이 좀 화제가 됐는데 개천에서 용이 되다 뭐 이런 글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서울의 꿈 이런 언급들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로구와 뭐 어떤 기업인의 인연 이런 거를 네. 소개하면서 좀 박영선이 그리는 서울시정이라고 하는 게 저런 그림인 거를 미리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늘 해석도 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여당 주자들 중에서는 제일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도 곧 결정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야권 소식 좀 전해주시겠어요? 일단 야권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도 높은 수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 이제 관심이 좀 쏠리고 있고요. 그래서 안 후보는 연일 뭐 그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뭐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아동학대 신고 매뉴얼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의 이제 단일화가 문제죠.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경선 룰을 확정을 졌는데 이 경선 룰에 따라서 안 대표가 경선을 치를지 이런 부분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김한 기자였고요. 입으로 올게요.